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일대학교의 이영진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의 목차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은 오른쪽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그게 SOC 인프라에 대한 건물 모양새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실제 건설공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이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국 친구들은 이 건설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준공된 상태가 현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재 상태에서 디지털 트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를 접목시킬 때 어떤 게 접목되느냐면은 지금 조금 이따 백 대표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자율차가 있는데 머신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장착돼 있는 내재된 상태에서 눈을 뜨고서 봐가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시간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나 몇 분들의 학자들은 내비게이션이 디지털 트윈의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맨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 학생들이 했던 건데 지하시설물도를 가상공간에 집어넣어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실제 내용하고 현황하고를 비교해서 건설공사나 안전관리에 쓸 수 있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의 틀 속에서의 우리가 미래를 봐보자.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 정지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 가지고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 하는 쪽의 개념을 가지고 했고요. 네이버에서 최근 보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이버 빌딩이 새로 이사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디지털 시티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모든 부분들이 실제로는 새로운 주파수 5G 주파수 가지고 위성 측위를 하는 측위 개념 시스템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쪽이 발전의 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제가 바로 이 같은 포럼에서 발표했던 소프트뱅크도 민간 GPS 상시 관측소를 세워가지고 이걸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는 쪽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로 쭉 넘어가서 지금 공간정보 산업의 트렌드를 보면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우측에 있는 부분입니다. 왼쪽이 기존의 방법이고요. 이 방법에서 미래 사회는 역시 자동화와 로보틱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쪽의 내용이었고요. 2년 전에 주요 주제는 그래서 SEC, SOC하고 AEC 쪽으로 가는 그래서 건설 쪽의 데이터를 융합시키는 쪽으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나라 모델인데요. 국토교통부의 모델은 지금 현재 대축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5,000분의 1 지도하고 1,000분의 1 지도를 기반으로 한 이런 데이터 서비스의 우리 국내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내용에서는 국실 간의 데이터의 연계성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요것은 제가 작년 올해 사이에 국토부의 정책관실에서 아카데미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500분의 1에서 100분의 1, 50분의 1 정도 축척이 되는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나 시공 도면 그 자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통신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데이터가. 개인 데이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IM과 GIS를 결합한다는 개념은 바로 실시간 거의 1:1 축척이 갈 수 있는 지향성을 갖고 있다. 100분의 1 축척이면 3cm 정확도이기 때문에 국가기준점 측량 수준의 정확도가 필요로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위치 정확도의 부분입니다. 일본 자료인데요. 3D 디지털 맵은 대략 액큐레시가 1m 이상 정확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5,000분의 1 지도 이상부터를 3D 맵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자율차라든지 정밀 도로 지도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건 대략 20cm 정확도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붉은 박스로 돼 있는 여기 부분은 미리까지 돼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인프라스트럭처, SOC에 대한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민간 시장이 앞으로 크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이 시장을 실내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네이버 랩스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2년 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가지고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유엔에서 유엔총회 결의안으로 높이 체계하고 수평 체계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 체계를 우리가 따라가서 미터가 가속도를 쓰는 미터 대신에 이런 체계로 가야 될 국토지리정보원의 사무령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마지막 세션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일단 새로운 세상으로 연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다양한 오토노머스 머신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그럼으로써 메타버스까지 연결되는 이제 그러한 중요한 데이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랩스는 네이버의 자회사인데요. 2017년 전까지는 네이버 안에 있는 내부 연구 조직이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파파고라는 번역이라든가 웨일 같은 브라우저라든가 그다음에 그 번역 음성인식을 바탕으로 한 스피커, 클로바 스피커 등등을 네이버 랩스 조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저희가 별도의 법인으로 스핀오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자율주행과 로봇 쪽으로 집중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 중심의 자회사고요. 2017년에 네이버 랩스 유럽이라는 곳을 인수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2019년 CES에 발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발해 나갔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미래의 도시상 ACT를 향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랩스 유럽은 지금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 랩스 헤드쿼터와 같이 밀접하게 인공지능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AR, 그다음 위치인식 관련된 기술들을 밀접하게 연구하고 있고요. 후에 설명 자료에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지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럽 실제 연구진들이 실제로 출연한 영상도 제작을 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유럽의 과학도시 그르노블 26개국에서 모인 세계 최고의 연구진 AI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프랑스 최대 인공지능 연구소는 네이버 랩스 유럽입니다. 가장 앞선 AI 기술과 당신이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전 중 네이버. 네, 여기서 보신 영상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전부 실제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들이고요. 같이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로보틱스고,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 한 꼭지고, 그 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관련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관련된 기술을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네이버 랩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셨다가 아시게 되셨을 텐데, 저희 회사의 미션은 creating new connection, 즉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거를 이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나는데요. 기존의 네이버 서비스의 가치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네이버는 어디서 가치를 만드는가 생각해보면 결국 연결해서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컨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들과 컨텐츠를 소비하는 다양한 소비자들,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물건을 소비하려는 구매자들, 이런 것들을 연결함으로써 네이버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실제 PC나 모바일에서 머물렀던 그런 서비스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물리 공간으로 확장되는 추세예요.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이라든가 AR이라든가 그다음 로보틱스는 실제 물리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에서 받았던 서비스 등등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배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네, 그래서 실제 물리 공간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확장되는 추세고 네이버 랩스는 기술로서 이러한 새로운 연결을 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네이버 랩스에서 자율주행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쪽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가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HD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지도가 있으면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위치 인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 계획, 특히 이제 글로벌 라우트 플래닝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인식할 때도 어느 부분에 무엇이 있다는 사전 정보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HD 맵을 저희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자 하이브리드 HD 매핑이라는 방식을 고안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HD 매핑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왜 하이브리드냐면 기본적으로는 항공사진과 MMS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결합하기 때문인데요. 항공사진에서 획득한 여러 장의 사진을 가지고 도시 단위의 3D 모델을 만들고요. 이렇게 구축한 도시 단위의 3D 모델에서 차선 내 정보, 즉 로드 레이아웃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차선 정보, 벡터 정보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MMS 차량에서 획득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이 항공사진에서 추출한 로드 레이아웃과 3D 모델과 정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산출물을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HD 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으로 복제합니다. 그리고 서로 동기화합니다.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현실과 연결된 메타버스 등의 핵심적 기술이죠. 물론 정밀한 공간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게다가 도시 전체가 대상이라면 네이버랩스의 얼라이크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얼라이크가 기존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들과 차별화되는 건 3D 모델, 로드 레이아웃, HD 맵과 같은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도시 단위로 한 번에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항공사진을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시 전체를 스캔한 수만 장의 사진은 포토그래미트리 기술을 거쳐 마법처럼 3D 모델로 복원되죠. 실제 결과물을 볼까요? 마치 드론으로 찍은 영상처럼 생생한 이 3D 모델은 거대한 시뮬레이터가 됩니다. 바람길을 분석해 대기 오염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이 도시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죠.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도로입니다. 3D 모델에서 생성한 도시 전체의 도로 레이아웃은 차선 단위의 길 안내가 가능할 정도로 정밀합니다.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로 노면 기호나 차선 정보까지 자동으로 추출되어 이는 도시 전체의 교통 시스템 모빌리티 서비스의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HD 맵 제작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사실 HD 매핑은 시간이 비용이죠. 얼라이크는 이미 확보한 3D 모델과 도로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MMS 데이터 스캔 기간과 처리 과정을 크게 줄였습니다. 심지어 데이터의 정확도는 더 높아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 데이터들은 도시에 지능을 부여하고 곳곳을 새롭게 연결하며 마침내 도시에 무한한 재창조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네, 이상이 저희 매핑 기술, 아웃도어 매핑 기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위치인식 기술이라던가 환경인지 기술들, 그다음 플래닝 컨트롤 기술들을 융합하게 되면은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게 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 풀스택 소프트웨어를 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한 결과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꿈꾸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온라인에서 쇼핑이라던가 배송이라던가 온라인에서 받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실제 물리공간, 도로에서 이런 서비스를 싣고 달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는 저희 이제 특별히 클라우드 로보틱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틱스 역시 지도가 중요합니다. 기존의 로보틱스 기술들을 보면 자율주행과 매핑과 위치인식을 동시에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방식을 바꿔서 실내 지도를 먼저 구축한 실내 지도를 통해서 위치인식을 해서 라이다 센서를 줄이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즉 매핑하는 장비가 이렇게 실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맵에 지도를 올리고 그것들을 서비스 로봇들이 사용하고 이것들을 5G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 이러한 그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이버에서 짓고 있는 1784 프로젝트, 즉 네이버의 신사옥 프로젝트에 이런 5G 기반의 클라우드 로보틱스를 확장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3월 정도에 그랜드 오픈을 할 예정인데 그 이후로 네이버 사옥에 오시게 되면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비스하는 모습들을,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저희들이 19년도에 그 시범 구축한 지역입니다. 왼쪽 지역은 오산대역 부근에 이제 2D 지형도고요. 요것을 먼저 촬영을 해서 영상 지도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그 라이다로서 이제 기본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 BM하고 영상 지도를 이제 결합된 형태인데, 이게 뭐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기 지형 쪽에 보시면 좀 올록한 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건물, 시설물에 대한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제 도화 작업을 해서 이런 입체 모형을 만들고요. 이 입체 모형에다가 텍스처를 붙여서 이제 LOD2급의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현재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정밀 도로지도는 요 예시는 판교역 사거리고요. 기존의 영상이나 아니면 2D 베이스에다가 저희들이 MMS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나 그 다음 영상을 취득을 합니다. 여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대로 이제 표현한 영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이것도 뭐 벡터화라고 하는데 결국은 도화 작업이죠. 이제 벡터라이징, 뭐 벡터화, 뭐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밀도, 저희가 지금 지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정밀도로지도는 이렇게 표현되고요. 자료 제공은 포인트 클라우드하고 벡터하고 영상하고 같이 제공하는 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리원에서 특히 저희 과에서는 그 디지털 트윈 국토에 대해서는 3차원 공간 정보하고 정밀 도로 지도를 기반 데이터로 구축을 하고 있고, 중간 성과물로 항공사진이나 정사 영상, 뭐 다양한 뭐 도로에 관련되는 포인트 클라우드 자료까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것은 뭐 아직 뭐 아시겠지만 재원이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3차원 공간 정보 같은 경우에는 ISP를 추진했고요. ISP를 리아 쪽에 이제 지금 사전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ISP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확보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좀 덩어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를 하고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으로 조금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비 재원 확보는 한 2,200억 정도 되죠. 요거는 기간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이제 품으로 생산을 한 거고요. 거기 도심지 구분은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조직이다 보니까 법에 있는 국토계획법이나 아니면 지적 쪽 이런 쪽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을 3단계로 나눴고요. 요것도 ISP의 결과인데 2023년, 24년 동안 이제 구축을 하고 향후에는 이제 갱신하는 체계를 이제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밀도로지도 향후 계획은 뭐 이렇습니다. 예산은 한 94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구축은 27,000인데 저거는 도로의 연장입니다. 2025년까지 4차로 이상의 지방도, 군도, 고속도로, 국도까지 현재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과석기술연구원의 최현장입니다. 앞서 이제 두 네이버랩스와 우리 또 국토지도정보리 이진혁 사무관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실내공간적 부분에 조금 말씀드리자면, 국내 최초로는 대략 12년도에 국토부에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간의 감사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은 14년도에 중단이 될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앞서 제 앞에 발표해 주신 이지영 사무관님이 국토부에 계실 때, 저도 거기 이제 참여를 해서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서, 올해까지 실내공간정보 구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의 타겟은
디지털 트윈 시대의 실내 공간 정보가 나갈 발전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보는 연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5년부터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이제 공공시설, 특히 철도 역사를 실내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디지털 트윈 사례도, 메타버스 사례도 잠깐 보셨지만, 여기가 아마 광명역 케이스일 겁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이 꼭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에 호환 가능한 혹은 상호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로만 된다면 이런 환경에서 바로 메타버스로 전환돼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지금 또 R&D도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부산대학교 이기준 교수님이 단장으로 계신데, 실내공간정보가 그동안에는 가시적인 구축, 그 다음에 실감형, 실제와 비슷한 거를 이제 만드는데 좀 주력을 했다 그러면, 실은 이 다음 단계로는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토폴로지라고 하는 위상관계를 어떻게 실내에 구현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부분은 국제표준이죠. 그 토폴로지에 대한 인도 GML을 기반으로 어떤 그 원천적인 데이터들, 뭐 건축 도면 이미지도 좋고요. 포인트 클라우드도 좋고 혹은 CAD나 레빗 같은 데이터들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인도 GML을 통해서 서비스 단계까지 끌고 가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연구하는 쪽에 포함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지금 모델 하나 좀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보시는 구해조음즈라고 하는 예능에 소개된 케이스입니다. 뭐 이미 앞서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이거 한 거는 이제 국내 예능에서도 이런 실내 공간 정보를 기술적인 게 아니고 활용적인 단계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이제 실내 내비게이션입니다. 실내 길 안내인데 뭐 이미 이것보다 더 앞선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이제 소개를 보여드리고 소개도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기존의 어떤 좀 특수 환경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건물의 인도 GML 표준을 기반으로 실내 길 안내를 했다는 게 좀 중요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성과라고 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 안내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길 안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장애인들도 어떤 실내의 복잡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보자 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층이 바뀌게 되면 층도 자동 전환되게 그렇게 지금 구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 네이버 랩스에서도 로봇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배민 같은 것도 이제 하나포레나라고는 영등포 건물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어떤 그 배달 로봇을 그 단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특수 케이스가 하나 나왔고요. 뭐 이 오른쪽 화면은 그 KT 홍보 화면이죠. 여기서도 호텔에 어떤 그 서비스 지원을 위한 모델로 로봇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은 저런 것들이 실내를 다닐 수는 있는데 특정 건물에 특정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건물이 바뀐다거나 서비스의 종류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고 뭐 지하까지도 최근에는 이런 라이다를 통해서 이제 합치고 있다. 통해서 좀 이지스가 현재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솔루션을 런칭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 사례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SD 클라우드가 만들어진 기술적인 히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지리원의 이 사무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건기현의 최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3차원 공간 정보라든지 그걸 기반으로 한 그 UCT 사업이나 스마트시티 사업들의 이력을 쭉 살펴봤을 때 사실은 2005년도 정도부터도 3차원에 대한 표준이 정해져 있었고 가이드라든지 구축 방법론이 측량이나 수치 지형도, 항공사진, 뭐 위성 영상, 레이저 측량, 모바일 매핑, 지상 라이다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게끔 일찍 준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적인 상황, 예타를 통과했어도 3차원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중간에 감사원의 여러 가지 지적 이런 것들 때문에 중단된 부분들도 있고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차원 공간 정보, 2D 기본적인 베이스 맵들이 활성화되고 서비스에 쓰여지는 동안에 3차원은 아직 그 수요에 대한 충분한 니즈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가 사실은 2018, 19년도를 넘어오면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지스가 2001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20년 동안 이 한우물을 파오면서 한 19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좀 이거를 꽃피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떤 엔진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준비해 왔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그 2004년도에 XD 월드라고 해서 행정 업무에서 이런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게끔,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간 정보를 서버에 구축하고 개발 툴을 만들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엔진들을 만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서비스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네이버 랩스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리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3차원 공간 정보들을 다양한 기기들을 이용해서 측량을 해오거나 처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왔었을 때 그거를 구현해내는 구조화시키거나 또는 LOD 레벨별로 만들어내는 툴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지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까 네이버랩스랑 그 지리원이 구축하고 있는 동해도로 지도 쪽에 XD 빌드 로드 쪽에 MMS 데이터를 3D 데이터로 구조화시키는 툴들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방금 전에 이제 실내 그 위치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어 데이터들을 구조화시키는 툴, 그 다음에 지하, 산림 이런 쪽에 각각의 데이터 특성별로 측량이라든지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구조화시키거나 DB로 전환시키는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툴과 이런 구축 툴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행해 온 것은 계속적으로 R&D라든지 그 자치단체나 또는 공공기관이나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3차원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이나 행정을 위한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에 도시계획을 하는 각각의 서비스들을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었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축적을 시켜가면서,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SI 사업이 아니라 이 모듈에 대해서 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데이터셋이나 편하게 들어와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2016년에 런칭을 했습니다. 3차원 지도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도 2018년부터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을 올해 하반기에 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런 플랫폼의 구조를 보면 뭐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앱스토어와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센터,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부의 시각화나 앱을 구동을 해놓고요. 이거에 대한 백데이터, 데이터 스토어에서 백데이터를 제공하고 빌더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융합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쓰는 다양한 데이터 구조는 GIS 데이터, 뭐 3D 모델 데이터, 아까 최 박사님이 말씀하신 BIM 쪽의 다양한 라이브러리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까지도 다양한 레벨별로 융합이 가능하게끔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포랜드의 신한사업 상무라고 합니다. 전체 목차는 첫 번째는 S데이터 활용 사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마무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전체 그림을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ISP하고 다른 부처, 공간정보 담당관실 이외에 서울시 전체 부처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트윈을 향해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S맵이라는 버추얼 서울이라는 플랫폼 시스템이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S브레인은 주로 시뮬레이션을 얘기하고 S넷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S 시큐리티는 아직까지 가시화 단계는 돼 있지 않은데 이제 CCTV 관련 내용이고, S.은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스마트 도시 데이터라는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 IoT 복합 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을 2019년에 기획을 해서 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당시 계획으로는 아마도 한 2,500개, 그 다음에 10종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맵에 가장 연관이 되는 부분이 S브레인과 S데이터 관련인데요. S데이터는 그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자체 구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서울시나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해서 디지털 트윈의 기반이 되는 공간 정보를 가상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 안에서 먼저 그 데이터 취득이라든지 데이터 구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아마 단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지리정보원이나 국토부에서 구축한 데이터도 수집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기본 데이터가 아마 어떤 이런 공간 디지털 트윈의 기반이 되는 베이스맵을 구축하는 데 가장 비용 문제가 관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앞서 발표해 주신 네이버 랩스하고 민간 협약을 맺어서 서로 그 자료를 경년이나 4년 단위로 상호 구축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아마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기본 기획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9년에는 네이버 랩스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3D 모델, 도시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실내 부분에 있어서는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한 500여 개소 이상의 서울시에 있는 주요 지하철 역사나 공공건축물, 지하 상가 등에 대한 도면 기반의 실내 정보가 구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밖에 서울시에서 구축하고 있는 모든 공간 정보는 SDW라는 통합 공간 정보 시스템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나 가지고 있는 지하시설물 정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3차원 지도 서비스라든지 2차원 지도 서비스에서 공공 부분에서 가장 안 됐던 부분이 그 최신성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도시 모델 구축할 때 있어서 비용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과의 협업,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도시 모델이라는 정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동적 데이터까지 담을 수 있어야 되고,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과학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데이터까지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S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활용 모델을 만드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의 각 부처와 산하기관들의 인터뷰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떤 그 시범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뮬레이션 사례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용해서 꾸준히 디지털 트윈과 연관된 시뮬레이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뮬레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과 중복돼서 간단하게 보신 것은 실제로 탑재된 도시계획위원회의 모습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만든 S맵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도시계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계획 센터를 구축을 했고, 그 안에 주요 핵심 콘텐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정보 시뮬레이션 관련해서는 실시간 기상정보를 활용한 바람길과 도시바람길 가시화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측지학 관련해서 국제 주요 두 가지 기구가 조직이 있습니다. IUGG하고 IAG인데요. 여기 관련된 최근 활동 현황하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활동 현황을 말씀드리고 이 두 기구에 관련된 환경 변화가 대응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IAG에 어떻게 참여를 활성화할 것인가 그 방안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마무리합니다. 아유주지는 측지학 지구물리 연구인데요. 2018년까지는 IS 익수라고 하는 곳에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 자연과학하고 사회과학이 합쳐지면서 ISC라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 40개 연맹이 있는데 측지학하고 지구물리 관련된 아유주지는 1919년에 창립이 돼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분야, 학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 박사님 죄송한데요. 그 스피커가 울리고 있거든요. 가까이 좀 되시겠습니까?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네, 지금이 괜찮습니다. 요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고 우리나라도 1960년에 가입을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아유주지 2021년 연보인데요. 현재 한국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여기에 IAG 쪽에는 제가 한국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우리가 가입을 했던 그 절차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959년에 가입 신청을 했고 60년에 공식 가입을 했고요. 69년에 창립총회가 있었고 당시에 6개 관련 학회하고 6개 관련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는 주무 부서가 기상청인데요. 과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전신이었던 연구소가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아유주지 한국위원회는 정관을 개정했고요. 사단법인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유주지에 8개 그 독립적인 협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IAG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IAG가 어떻게 보면 아유주지보다 더 오래된 조직입니다. 1862년에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국가 간 측지를 위해서 설립이 됐고요. 이 좀 더 국제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1886년에는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초대 회원으로 IAG가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기중계, 중력, 그리고 지구회전, 활용 관련된 주요 커미션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측지 기중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IRS 서비스, 그리고 GNSS 관련된 IGS, BLBI 관련된 IBS까지 총 12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GGOS, 우주측지 절대기준점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IAG에서 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퀀텀 지오데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62개 회원국이 있고요. 회원국 대표로 카운슬이 구성이 돼서 여기서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데요. 그 임원과 커미션 체어들이 모여가지고 집행위를 구성하는데 국가로 치면 행정부가 되겠고요. 카운슬은 국회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만약에 커미티를 꾸리는 데까지 의견이 모아지면 적어도 위원장 포함해서 15인 내외에 IAG 한국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려봅니다. 발표를 맡게 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최인묵입니다. 중력이 높이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치와 중력을 어떻게 같이 잘할까에 대해서 저도 중력을 하는 전문가로서 그런 그 분위기 변화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고요. 그 중력은 그 지구 만유인력하고 지구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심력에 의한 합으로 표현되는데 가장 큰 게 만유인력이다 보니까 지구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중력이 떨어지고 지구의 중심에 가까워지면 중력이 커지기 때문에 지표면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높이로서 이걸 느낄 수가 있고 이게 높이 체계와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러니까 지구는 타원체라서 중력이 당연히 일정하지 않은데 그 표준 중력 가속도를 위도 45도의 해수면의 평균 중력값인 9.80665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력은 위도가 낮기 때문에 지구의 그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서 이것보다는 좀 낮은 중력가속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제외하면 한 0.03%, 제주도까지 포함하면 대략
0.05%의 작은 변화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 참조표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력 가속도의 참조표준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중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절대 중력, 상대 중력, 그리고 뭐 초전도 중력이라고 이제 구분을 해야겠지만 이것도 상대 중력이고요. 그래서 절대 중력은 그 기본 원리에 의해서 진공 중에서 낙하하는 물체의 그 이동 거리와 시간으로부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 9자리까지 정확하게 그 숫자를 산출할 수가 있고요. 상대 중력은 두 지점 사이의 차이만을 구하는 스프링 방식의 상대 중력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절대점에 있는 알려진 값에다가 더해줘서 그 절대값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VLBI 같은 경우에는 중력의 변화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변하면 중력도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VRB 측정값과 중력값의 변화량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초전도 중력계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지만 아직은 이쪽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력의 응용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뭐 저희 같은 표준과학연구원에서의 그 신화중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질량 관련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앞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가 위치 기준 체계를 확립을 통해서 3차원 항법 같은 데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중력에 관련된 연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기반한 국가 지오이드 결정을 한다거나 그리고 기후변화로 극지연구소가 장보고기지에서 중력을 계속 측정하고 있는데 빙하가 녹는 거라든가 뭐 해수면의 상승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연에서도 중력을 많이 측정하고 있고 지자연 같은 경우에는 중력 이상 어노말리를 이용한 지하 구조물의 밀도 변화 추정, 그러니까 지하 자원을 탐색하는 걸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해양조사원이나 해양연구원에서도 해상 중력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높이 기준 체계랑 같이 가려고 하면 육상 중력을 데이터를 잘 생산해내는 측정하는 곳과 그리고 지오이드를 하는 대학 그리고 그 국가 위치 기준 체계 중력망을 그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책임지고 있는 지리원 이렇게 협의를 잘 해야 되고요. 또한 그 해상 중력이랑도 육상 중력도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래 기관들이 잘 협력을 해서 국가 중력 협의체를 만들고 이것이 다시 국가 위치 기준 체계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협의체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조정호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IAG 한국위원회 같은 데로 이런 기능을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중력망을 통해서 지오이드를 계산을 하고, 지오이드를 만들고, 그게 활용 분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연결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